네, 지난 2020년 9월 21일 당시 이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되죠. 그리고 이 실종된 다음에 북한군에서 총살을 당하고 또 시신이 불태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서해 공무원 이른바 피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이죠. 조금 연대기를 좀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날 이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22일 날 북한군 북측 해상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총격이 가해졌고 그 총격이 가해진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3일 새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유엔 기조연설,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일 날 국방부에서는 월북 시도로 추정이 된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통지문을 전달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국방부 해경은 자진 월북으로 서둘러서 이 수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 공무원의 이 형을 비롯한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고요. 법원에서 1심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항소를 결정을 했죠. 이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정부가 이 항소를 취소했고요. 그리고 이 인천 해경은 당시 자진 월북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정정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실종자가 북측에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실종 사건 2년 만에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히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윤 위원장님, 이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전 발표하기로는 이 실종됐던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바뀌었는데 오늘 그렇게 자진 월북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말 뭔가 조작 은폐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사실을 또 왜곡하는 또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건가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가 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으로 어떻게 가가지고 가게 됐는지 쓸려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만약에 사격을 통해서 죽었어요. 예.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사인 분석이나 책임 추궁을 하기 이전에 자진월북이라는 발표를 특별한 근거 없이 지금 보시면 저 정황적 얘기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들은 아니거든요. 신발이 가진원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채무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근거로 삼았죠, 당시에. 근데 그것 하나 따져보면 예. 그것만 갖고 월북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거를 발표한단 말이죠. 예. 이게 얼마나 섣부른 행정행위입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에 뭐 빚 있었다 이런 식의 예. 어떤 사생활을 발표를 해요. 또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당시에 인권위원회도 이거 인권 침해다라고 할 정도로 왜 저렇게까지
성급히 발표를 했냐. 당시에 잠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해경이 자진 월북의 무게를 뒀던 그 근거들입니다. 이 좀 빚이 있었다는 점이 있고요. 간판에 이 슬리퍼가 놓여져 있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북측에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 감청을 통해서 이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 측 군인에게 월북하러 왔다라고 말했다는, 그것을 우리 군 당국이 감청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당시에 좀 소문처럼 돌았습니다. 그리고 조류를 좀 감안했을 때 자진 월북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해경이 이제 근거를 내세운 거죠. 예, 계속. 그걸 보면요, 금융기관 채무를 예를 들면 뭐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채무를 갖고 있어요. 예, 자, 이런 그러니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한 거죠. 1억 원 정도. 슬리퍼를 발견했다, 구명조끼 착용했다, 이 부분도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저거 하면 월북하는 건가요? 두 번, 세 번째는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 뭐 저희가 암고 얘기하듯이 너 누구냐라고 하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인적사항 알 수 있을 만한 것이고, 월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총살을 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 나 스스로 넘어왔다라고 본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저 부분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감청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을 거쳐서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만연히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해경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그동안에 조사를 했나 보죠. 해보니까 저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월북을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요. 예, 대통령께서 지난 이 망자의 아들이 편지를 대통령께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답장을 주셨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뒤에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CCTV나 감청 예.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거부 처분했죠. 그러니까 거부 처분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송에 거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반도 평화 증진의 예, 목적 하에서 거부한다. 아니, 국민의 목숨이 지금 사라졌는데 한반도의 평화 증진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거부 처분하고, 예.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유족이. 그랬더니 항소를 하면서 그 사이에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을 밝힐 수가 없죠. 예.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히려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 취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국가안전보장과 관계가 없다, 그 정보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국가 기록물을 지정하는 행위, 정보 비공개 행위, 누굴 위한 것이죠?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남북 관계를 우선시한 국민의 목숨 또는 국민의 목숨이 예. 사라진 그 원인 어떤 뭐 규명보다는 그런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기준이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예. 있는 거예요.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오늘 해경의 발표를 더 믿고 있는 그런. 그게 정상적.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이다. 자진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발표를 해도 돼요. 공적인 발표를. 그건 없다. 근데 그게 없으면 자진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늘 공적인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은 2년 전 해경의 발표가 더 진실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윤기찬 지금 부위원장님처럼 오늘 해경의 발표가 더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깝다기보다도 어떤 발표를 하는 양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바뀌었지만 해경의 입에서 해경의 입으로 입장이 바뀐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규명해 나가겠다고 하면 조금 더 말하면 좀 중립적인 지대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경과 또 민간 전문가들이 뭐 잠수사라든지 혹은 뭐 보안 전문가가 합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형태였으면 좋겠다. 예. 이게 잘못하면 진실을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앞에 정권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또 말하자면 크게 보면 정치적 그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시민사회라든지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은 좀 부실했다. 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가와 개인에 있어 개인을 너무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면치 못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어쨌든 국가기관이라면 그것이 경찰이든 해경이든 검찰이든 간에 자기 스스로 좀 더 중립적이고 신중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위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똑같은 상황을 저도 그 당시에 방송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사람이 저기 물에 떠 내려가는데 급한데 북한 쪽에서 북에 올래 말래 하면 나 북한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왜 감안하지 못하냐. 그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말하자면 친북이니 월북 의사가 있니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서둘렀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공기관은 조금 더 예. 말하자면 열어놓고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도 성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험생 아들이 있는데 고작 빚 1억 때문에 자진 월북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또 다른 한 측에 있습니다. 이 월북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쪽에 있는 거죠. 앞서 일지를 잠깐 다시 화면에 좀 보여놔 주십시오.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 날이 바로 23일 새벽입니다. 이 날짜를 잘 봐야 됩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 영상으로 기조 연설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한반도 이 종전선언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굉장히 이 한반도 종전선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서둘러 덮은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또 한 얘기들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가 적극 나서서 구조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작년 7월에도 약속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하여튼 당시의 그 일의 모든 경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자산 또 이런 국제 또 이런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또 가족들도 그걸 아실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김준욱 교수님, 정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는 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전 세계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 연설을 위해서 서둘러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다라는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조치를 한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고의적인 은폐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들은 상당히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가 정부와 국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것들을 어떤 하나의 사실로 이해하는 건 문제가 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6시간 동안 감청되고 표류했던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적어도 월북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명증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상당히 정황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측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인권이 훼손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이유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유가족에게 약속한 부분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진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 해경의 수사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고 지금 수사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새로운 팩트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실제로 제가 볼 때 정권만 바뀌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국민이 둘로 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자료가 공개되겠죠. 안보실의 자료와 그다음에 해경의 초동 수사 자료와 그다음에 그 당시 동료들의 진술 조서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확인 안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특정해서 뭐 고의로 축소를 했느냐 아니면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만들었냐 이런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들을 다 어떤 추합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진실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불구하고 앞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에 맞게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에 정부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인지 그 근거 자료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것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서 15년 동안 봉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체하려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인데 이 법적으로 이 절차를 밟으려면 이것 또한 시한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없군요. 예. 자, 우리 최 의원님, 실제로 유족들은 뭔가 좀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는데 진실은 저희도 몰라요. 정말 자진 월북인지 아니면은 자진 월북이 아니라 표류했는데 북한군이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불태운 것인지 진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좀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빨리 이걸 좀 공개하는 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도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그런 결단을 민주당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다수당으로서. 한 사람이 그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적인 비난이 휩싸이겠죠. 이번 사건이 가장 잘못된 것은 분명히 피살 사건인데도 예.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경이나 국방부가 너무나 쉽게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렸다. 예.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 가해자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도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해경이 미리 월북인 것처럼 예단을 갖고 결론을 내려버렸다. 이것은 아주 피살 사건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예. 그런 수사를 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저는 매우 아쉽고요. 지금이나마 이 수사가 잘못됐다. 그 예단하고 추정한 예.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정부가 저는 매우 잘한 처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회가 협조하여서 최대한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혀나가야지 북한이 툭하면 도발을 하고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그 사람 월북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오리발을 앞으로도 막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자진 월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건이 진행되면서 정보가 공개되는 그 순간들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의 얘기 들으면서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전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심정은 착잡합니다. 착잡하고 당연히 해야 될 정부의 그 일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오늘 해경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꼭 그것을 판단하고 재해석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이것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고등법원에 현재 재판 중이고 헌재 헌법소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때까지는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저희들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통해서 영장 청구를 한 다음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뒤집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서 당시 이 백운규 초대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죠. 이 탈원전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이 산하기관장들을 강제로 내쫓았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백운규 장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기각하면서 혐의 대체로 소명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부위원장이 애초에 백운규 장관 또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당시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죠. 인사행정관실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있을 청와대 인사로 계속 정권 핵심부로 향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흐름에 차질이 좀 빚어진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먼저 영장 기각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피의 우려도 없고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인데 문제는 좀 특이한 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설명 가운데 이미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영장을 발부할 사유 중에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인데 예.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인멸할 대상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건 수집된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고 예. 수집해야 될 증거를 검찰이 수집하기 전에 인멸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예.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검찰이 상당 부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은 갖고 있다. 예. 따라서 더 이상 수집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인멸 대상 증거가 없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것이 불구속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불구속 재판을 받겠지만 예. 결국 재판의 결과에 백 장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입증 활동, 탄핵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상황이라서 재판장 영장 전담 재판장이 저렇게 상당히 단언해서 설치를 해놨거든요. 예. 따라서 상당히 본인의 재판에서는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아마 걱정하실 것 같아요. 백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예. 자, 그 수사의 끝은 청와대 고위 인사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이게 처음에 어떻게 불거졌냐면 이게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는 문재인 전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특감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거잖아요.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330여 개 공공기관의 경우에 소위 말하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취지로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그 일종이고,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경우에는 이미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리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죄의 법리를 구성하기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때 보면 환경부 장관의 경우는 실형 2년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민숙 아마 비서관의 경우도 처벌받았어요. 이 비슷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각 부처하고 같이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청와대의 이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비서실장이 했는지 아니면 그 위에 대통령까지 연관됐는지 이거는 이제 수사로서 밝혀야 되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박상혁 의원이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객관적 물증이 뒷받침된다든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윗선을 타고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인사 한 분, 그다음에 장관 이 정도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예상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 윤 부위원장님 입에서는 절대 이 정치 보복되는 그런 말은 단어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영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수사가 결국은 청와대로 최고위층으로 향하면서 정치 보복 수사다라고 지금 야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이재명 의원까지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 수사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시점상 이 사건과 환경부 사건이 거의 동시 시간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청와대가 수사를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특히 이제 이번
환경부하고 달리 이번 사건은 이제 원전 문제라든지 그런 거와 연관돼 있고 예. 또 복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선과 여지가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고 예.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하면은 뭐 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거의 동시간대에 심지어 뭐 방금 이제 월북한 우리 그 해수부 직원 예.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한다는 것. 또 산자부 장관, 배국미 장관 예. 부분도 실제로 보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영장 청구를 논의한다라고 예.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어찌 보면 욕보이기 수사, 과거에 뭐 문정부의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드러내는 수사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구분을 해보면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기보다는 한편으로 보면 알아서 검찰과 경찰이 예.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예. 하나 보충 설명을 하면 이게 정치보복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때 저게 수사 같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에 초점을 뒀어요. 그때 주진우 뭐 동부 형사 8부장인가요? 해가지고 4월 달인가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쯤에 그 관계자들 다 지방 좌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올 1월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확정 판결이 나서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사 안 할 도리가 있나요?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올 3월 달에 시작을 다시 한 거예요. 3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뭐 이제 지금 이제 배공규 장관의 영장까지 온 거기 예. 때문에 이것은 일련의 본인들이 정말 자제하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사다. 예.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꼭 필요한 그래서 절차에 따른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군요. 그런데 야당에서 또 하나 이것이 정치 보복 수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입니다. 대장동 수사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것을 넘어서 오늘 경찰이 백현동과 관련돼서 또다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백현동 이 녹지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들 때문에 야권은 정치 보복 수사라고 보고 있는데 정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대해서 국회 통제권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에도 시행령을 통해서 중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됐었고 지난 정부는 그것을 더욱 적극 장려했었습니다. 구글링만 해봐도 아실 텐데요. 국회와 그 행정부는 상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최근 일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고요. 다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공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부패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자꾸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면은 제2의 조국 사건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믿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시작했을 당시에 적폐 수사라고 이름 붙여놓고선 이제 와서 이것을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런 논평도 내놨습니다. 김윤 교수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련의 수사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수사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렇게 적폐 수사를 과거에 진행했던 야당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는 제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데 예. 상당히 좀 무리한 수사이고 속도전 수사는 사실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또 그다음에 정치 보복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외부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오면서부터 박상혁 의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언론에는 비춰지는 예. 모습,
또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됐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재명 의원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거 아니야라고 하는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 아시겠습니다. 지금 백현동, 성남 FC, 법인카드, 대장동 모든 수사가 일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검찰이야 자기들이 수순대로 수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3년 동안 수사 뭉갰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산업자부 이 문제 관련해서 3년 동안 계속 뭉개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검찰은 정치적인 검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년을 뭉갰건 한 달 만에 수사를 했건 상관없이 동일한 검찰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검찰 스스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명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유무죄 판단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야당은 당연히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야당이 뭘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 하얀 수염, 이제 덥수룩한 수염과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는 이 한복들, 굉장히 좀 보기 좋아 보입니다. 이 사저 앞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집회 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역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들은 변신 변장에 능하다. 이 문 전 대통령도 월드 클래스급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 편안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전역 전 의원은 굉장히 독설을 쏟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변신 변장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집에 있는데 수염 기를 수 있고요. 면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도 저렇게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앞서 이제 저희들 쭉 다뤄왔던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백운규 장관, 청와대 행정관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금 현 정부의 검찰 수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치 보복 수사라고 문 전 대통령 혹시 생각할까요? 조금 그런 생각은 좀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본인 재임 기간에는 전혀 검찰이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재임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검찰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인다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련의 수사는 지금 산자부 수사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고발된 사건이었고 사실 검찰이 과거에 나쁜 행동을 했던 것은 인지수사였습니다. 자신들이 고발 수사도 아닌 것을 그냥 우리가 이거 인지했어. 지금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마구잡이식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구잡이 불러서 별건 수사를 하고 그래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일단 인신구속을 시켜놓고 다른 혐의까지 다 엄쳐서 처벌하는 이러한 나쁜 방법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산자부 수사는 명확하게 앞에 환경부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백현동 수사 같은 경우는요.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수사가 명백하게 아니고 분명하게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이미 충분하게 서류를 확보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를 국민들께서 다 기대를 하는 만큼 저는 이번만큼은 공정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이른바 적폐 수사라고 명명했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이제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하느냐. 홍준표 시장의 얘기였습니다. 자,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느 집으로 좀 들어가죠. 이 집의 주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사망했고 이순자 씨가 혼자 살고 있죠. 그 집에 김건희 여사가 찾아간 겁니다. 자, 이 권양숙 여사 방문에 이어서 이제는 이 이순자 씨까지 찾아가는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략 4가지 정도가 논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허위 경력 논란 기자회견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은 다시는 정치에 나서지 않겠다. 전형적인 내조로 남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활발한 행보를 하게 됩니다. KBS 열린음악회 또 극장을 방문하게 되고요.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합니다. 이때 이 사인들을 대동을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컸죠. 오늘 이순자 씨 방문할 때는 이 사인들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동물 사랑을 주제로 첫 인터뷰도 했죠.
자, 이쯤 되면은 이 기자회견 내용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공개적인 활동을 해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모두가 처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2번 하면 그건 독재자죠. 김건희 여사의 봉화 방문 그 자체는 뭐 좋은 거지만 지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저는 기본과 상식에 어긋난 겁니다. 구로구청장 부인도 그런 행보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식 일정이고 공개 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건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미국에 간다고 하는데 영어 잘하는 지인이 있다고 1호기 태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또 국민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것은 좀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나서 좀 대단히 안타깝고요. 이런 걸 뭘 물어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 기기 분양을 할 수 있는 반저하고 이렇게 한번 진짜 팬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긍정응답이 좀 떨어지면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 윤기찬 우리 부위원님,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행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몰라서 기자들에게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정도까지 간 상황, 이런 것들이 이 지지율 하락 요인의,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돼서 이 좀 긍정적인 답변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수행과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 국정수행의 일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조용한 내조가 어느 정도까지 그 범위, 어느 범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생각에 국정에 반영되는 이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가치관이 국정에 반영되는 역할이 아니라서 저것은 국정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배우자이라는 지위 때문에 역할을 하는 거죠. 예컨대 현직 대통령 부인께서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관례였던 것이죠. 이것을 국정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물론 칼 자르듯 무 자르듯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것을 국정수행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논쟁이 붙다 보니까 저것을 유심히 봐서 그렇지 사실은 저는 조용한 내조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이게 공개 행보든 비공개 행보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저 부분의 역할에 있어서는 국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조용한 내조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다만 이제 방식에 있어서 제2부속실을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이 국민적 세금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부속실을 따로 만들어서 하냐 아니면 그냥 팀을 짜서 도움을 받도록 하냐 이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약속을 한 바기 때문에 팀을 짜서 일단은 행보를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당분간은 국민에 대한 약속 이행 차원에서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다만 역할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그때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언론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순자 씨를 방문했을까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잘못 언급해서 급히 사과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감정이 우리 국민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공식 행보로 읽힐 수 있는 이순자 씨 방문은 과연 적절했는가? 이 논란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대 영부인들을 모두 다 찾아간다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간 것으로 지금 알고 이게 있습니다. 뭐 이순자 씨든 권양숙 여사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뭐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기는 제가 어렵다.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 우리 국민의힘이 가장 싫어하는 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 음절의 단어. 비선이란 말이죠. 비선 때문에 탄핵을 당한 대통령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행사를 다닐 때 정상적으로 청와대 직원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공식 행사니까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네,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선 논란을 일으켜버린다면은 저 행보는 매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지 이 봉하마을 갈 때 대동했던 사람들을 다 안 데려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지금 된다는 잘한 것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잘한 거예요? 오늘 잘한 것이죠. 저거는 비선 논란을 일으켜버리면은 저 행보 자체가 대통령에게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영부인을 그냥 영부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센 나라에서는 대통령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권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라고 해서 물론 선택받지 않은 권력이죠. 선출받지 않은 권력이지만 대통령 옆에 있으면 권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이라든가 다른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대통령의 권력에 상처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께서 움직이실 때는 좀 퍼스트 레이디다운 공식 행사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그 부분에 맞게 청와대 직원들의 조력을 받아서 그 맞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셔야지, 절대적으로 자의적으로 움직여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권력에 상처를 낼 수가 있고 대통령의 권력이 자의적인 권력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방문한다, 그런 맥락으로만 이해해달라, 정치적인 함의를 자꾸 부여하지 말아달라, 이게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다음 수순은 김정숙 여사인가요? 양산인가요? 가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순자 씨도 예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소위 인사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아는 검사 출신들을 중용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본인이 과거에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청와대 근무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대통령의 권한 옆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포진하게 되면 권력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서 왜 저렇게 인사를 하지?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땐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공식 행사라고 얘기하면서 기자분들한테 이게 다 공지했잖아요. 그래서 풀해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게 공식 행사죠. 이게 어떻게 비공식 행사입니까? 이러니까 대통령이 되게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빵을 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빨리 솔직하게 공식화 시키시고 사람들 뽑으시고 국민들에게 이 공식 일정은 공개해서 투명하게 밝히시고, 제가 봐서 그냥 정도로 가면 되는 건데 그걸 안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때문에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하태경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그런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그런 공약을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제2부속실이 전담 조직을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팬클럽 이야기 나오고 계속해서 뭐 개인 회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뭐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저는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제2부속실 논란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진 다들 기억하시죠? 대통령 취임식 날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와 당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당시 알려지기로는 파평윤 씨, 그래서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좀 잘 부탁한다 그 말 때문에 이렇게 파안대소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공개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어머니 친척이 그쪽에서 뭔가를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건희 여사가 대뜸 그러면 제가 줄리가 아닌 거 알죠? 라고 얘기해서 윤호중 의원이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웃음이 나온 것이다라는 그 뒷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의원이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항의 문자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글쎄요, 뭐 줄리 얘기가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사실은 뭐 윤호중 의원도 안타깝고 그 상태에서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야당 대표에게 줄리가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소 저 자리에 맞지 않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사진 자체가 보여주는 부분은 어쨌든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의문의 일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맑게 강신업 아니야, 웃을 수 강신업?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인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제 지금 우리도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하고 있는데 연일 대통령과 또 총리와 부총리 또 민간협력위원회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계속 대통령 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 전체 언론을 뒤집는 그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가는 이유라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비선이 있냐 없냐는 사실은 정치권의 일부 논의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입만 열면 대통령께서 경제 어렵다, 위중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윤석열 정무 인수위의 110대 과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위기의 파고를 넘어갈 것인가를 아직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첫 단추도 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안 해도 되는 소통하는 건 반갑게 생각합니다. 매일 인터뷰하시고 또 실제로 국민과 소통하시는 그거로서 밥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화면들을 없애서 국민들이 더 관심 있는 이슈로 정책적 이슈,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는 그런 실력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은 줄리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저는 곤혹스러워요? 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뭐 가난했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개인이 사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했지 실제로 이 줄리라는 이름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무슨 뭐 말하자면 술집에 접대부로 일을 했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업을 뭐 살아갔거나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 여야 정치권에도 이른바 팬덤 정치가 요즘 계속 시끄러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제발 좀 거리두기를 둬라 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강신업 변호사는 전혀 그렇게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요, 개딸, 양아들 이런 팬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당대표를 위시해서 이른바 팬덤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이 얘기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팬덤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옛날에도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린 여사라든지 뭐 이 팬덤이 형성됐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가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또 외교적으로 상당히 또 크게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과거의 잣대로 그러니까 제왕제 대통령제, 근엄한 대통령 이런 잣대로 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낯설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려도 뭐 저는 그 우려가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렇게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우려할 부분이 적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그 팬카페가 생겨나고 팬들이 좋아하는 현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팬카페 활동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팬카페 활동을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팬카페 때문에 뭐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윤기찬 의원님, 네. 팬덤은 좋은 것이다. 이걸 왜 간두냐? 강신업 변호사인데 좀 뭐 개인적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죠? 친하진 않아요. 근데 네. 팬덤이라는 것은 팬덤의 대상이 된 분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이제 팬덤의 뭐 행위 이런 걸 따지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 팬덤이 만약에 이 공중의 이익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이해가 상반될 때 그 팬덤을 본인이 관리한다는 뭐하지만 팬덤한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끌려 다니게 되면 저는 그 팬덤 정치의 폐해가 지금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팬덤층을 저게 나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 팬덤을 어떻게 본인의 정치에 이용하는지 그 팬덤의 뭐 사실 안 좋은 양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예. 그런 능력이 없으면 팬덤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도 팬덤 정치의 폐해가 있고 이것을 시정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예. 여론이 합의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국내심은 오히려 팬덤 정치를 추구하는 양상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서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약간 뒤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팬덤 정치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노사모가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당신들은 앞으로 할 일은 해산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잘못하는 것을 감시해라. 예. 이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은 있어야지만 팬덤할 자격이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강신업 회장이 이 모든 사진들 유출되고 있는 사진들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는 거냐라는 물음에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뭐 여기 계신 네 분 중에 들으신 분 계세요? 이 사진을 정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그 강신업 변호사에게 직접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 강신업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사진을 직접 받는지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이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본인의 팬덤 대상인 김건희 여사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공개하라는 의미에서 전해주는 거 아닌가요? 공개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강신업 변호사에게 그 사진을 주겠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죠. 예컨대 그 회장이란 분이. 예. 근데 이제 이 사진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부 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공개 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사진에 찍힌 장소에 따라서는 사진 그 김건희 여사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집무실에 찍힌 경우는 사실 카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논란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극장에서 찍힌 사진은 저는 카페를 통해 나가도 자연스럽다고 봐요. 이런 예. 식으로 그 사진의 내용에 따라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팬덤 정치의 또 다른 단면, 더불어민주당 내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박이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이 좀 됐습니다. 여름이 됐으니까 당연히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이 수박이 그렇게 읽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안규백 의원 관련된 얘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고창 수박 수십 통을 친분 있는 여야 의원실에 줬는데 이게 내가 수박이라는 의미냐. 그러니까 수박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 수박의 의미가 바로 이상한 의미가 좀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안규백 의원 측에서는 고향이 고창이고 해마다 돌려왔던 수박일 뿐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간 그런 이중적인 그런 의원들을 비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지금 이 수박을 이제 돌렸어요. 고창 수박 유명하죠. 저도 한 통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간, 겉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안은 국민의힘인 사람인가요? 안규백 의원님이 오늘 수박 돌린 것은 최근 그 민주당 내에서 시끄러운 수박 논쟁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회관에 가면 그 계절의 특산물을 의원들이 자기 그 지역구에서 갖고 와서 그 다른 의원들한테 많이 그 선물을 해서 그 맛있다고 홍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철 같으면 수박이 오고요. 그리고 자두도 많이 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규백 의원이 수박 보낸 것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박 논쟁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박 논쟁, 수박이라는 게 사실 상대를 모멸감을 주는 단어거든요. 특히 진보 진영 아래에서는 그 굉장히 몸을 짜게 사실 보수주의자들이 진보 인사들을 얘기할 때 너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짜게 보니까 너 빨갱이네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기 예. 위해서 수박이라는 단어를 써왔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민주당이 쓴다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갈 때까지 갔을 만큼 서로를 정말 악마화하는 것인데 예. 그것을 이제는 지양해야 하는데도 지금 며칠 지나서도 계속 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논쟁은 빨리 끝내라고 그저께 뭐 우상호 위원장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전논쟁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 굉장히 피로해하시고요. 저는 빨리 해결하고 저 논쟁을 끝낼 때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더 이상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우상호 위원장에게 수박 문자가 또 수백 통이 또 갔다고 합니다. 자, 친 이재명계에서 이른바 개딸 뭐 이런 등등의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반대 진영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의 얘기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수박이라든가 뭐 좌표찍기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뭐 증오와 적대의 언어 또는 증오와 적대의 어떤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 우리 당에서 뿌리를 뽑아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다고 봐요. 저는 이 정도 얻어맞았으면 그런 정도는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태극기 부대, 강성 유튜버들 이런 어떤 공론장에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목소리들과 딱 선을 긋는 거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잘한 게 별로 없는데 그거 하나 사실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여야 정치권 모두 좀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데 우리 이 국정 운영의 양축인 이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 축인 이 국민의힘 내부가 좀 사실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 이준석 당대표와 이른바 친윤계 간의 갈등이 점이 가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또 엄습하고 있습니다.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또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많이 먹었어. 예, 제목이 시작하겠습니다. 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시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를 혁신에 담지 않겠다. 앞으로 당 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 화면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날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눈웃음 치면서 좀 사이좋게 손잡고 있는 사진이 하나 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오늘인데 손을 잡자고 이렇게 배현진 최고위원이 손을 내밀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약간 잡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장의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 친윤계로 알려져 있는 배현진 최고위원과 견제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윤 기자님, 실제로 지금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계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이준석 대표계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친윤계가 있다는 것은 반윤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반윤이 있어야 친윤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국정 초기에 전부 다 뭐 국정을 뒷받침한다 그러면 친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아직 반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파적 대결 구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당 운영과 관련돼서 자기 정치의 시대가 온 거죠. 사실은 다음 대선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다음 총선 공천권 관련돼서 당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이고 자기만의 어떤 그 정치 일정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다 일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도 본인 정치 일정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고 당내 운영을 하는 것이고 배현진 최고의 경우에도 본인 정치 일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다만 지금 당내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혁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국외의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도 해결해야 되지만 예. 실제 또 국내적 개혁 과제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연금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당정의 합의 없이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런 그 소모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연출한다 그러면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은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갈등처럼 보입니다만은 뒤에는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 뒤에는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는 민들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정식 최고위원 후보를 추천해 준 것이 안철수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그 안 의원에게 정정식 최고위원을 추천해 주라고 했던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가 전폭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밀고 그분이 나중에 당대표가 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걸 막기 위해서 이준석,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중심으로 뭘 반윤계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전선이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참 언론들이 그럴듯하게 소설 스토리를 썼는데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자분들이 장난으로 기사를 쓰시겠습니까? 다 이렇게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모양을 맞춰보고 사실을 확인해보고 예. 저런 흐름을 확인하겠죠. 제가 볼 때는 처리 없는 자식들이죠.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금리 오르고 그다음에 물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이제 3명의 자식이 있는 거죠.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자기 정치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친윤계들은 민들레 만들어가지고 자기 정치가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다음번엔 내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를 제외하고 친윤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고 나름대로 예를 들면 미래에 당 내부의 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밀접해지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밀접해지지 않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또 별도의 또 나름대로의 또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황 자체와 관련해서 뭐 당연히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권 여당 같은 경우 이후에 공천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세력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철이 없는 거예요. 지지율 상황 대통령이 의중을 안다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싸움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여사까지도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문제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 자체가 제대로 관찰이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철이 없는 자식들은 잘 좀 고민을 하고 지켜보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때가 찬스지 않습니까? 이 당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 내부 권력 다툼 때문에 떨어질 때 확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치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 수박 대선과 얘기가 안 지방선거를 그렇게 적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쯤 하는 걸로 이제 답을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다루긴 했습니다만 BTS가 잠정 활동 중단을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스스로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K-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찍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뭔가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시간 가지면서 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온 날이 분명도 있을 거고. 최경실 의원님, 우리도 사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지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지는 않아요. 어떤 날은 억지로 쥐어짜고 어떤 날은 또 아주 힘들고 쉬고 싶지만 정해진 일과가 있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뭐 BTS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멈추질 못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BTS는 멈췄습니다. 잘한 건가요? 뭐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아쉽죠. 뭐 BTS가 글로벌 팬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위 선양도 굉장히 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민간 외교관 아주 빅팀을 하나 잃어버리는 그러한 뭐 상실감도 동시에 느끼는 그런 좀 아픈 장면인데요. 사실 연예인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이 콘서트 오면 대기실로 안 가고
자기들 차에서 대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 대기실에 안 가고 여기서 대기를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또 신비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연예인들은 돌아다니고 사적 생활을 해버리면 예. 또 힘든 측면이 있고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제약도 많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고 사실 고통스럽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또 신곡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안무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어쨌든 지금 솔로 활동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완전체의 모습을 보기에는 상당 기간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병역을 좀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좀 저런 재능과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키워주고 품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숙제를 안고 있지 않나.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던지는 함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팬덤 또 수박 논쟁 또 뭐 친윤계 이런 갈등을 빚고 있는 정치인들도 한 번쯤 잠시 쉬면서 재충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